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일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주말 사이에 대주주 양도세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은 다시 화색을 띠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었는데 지금 기준을 10억 원에서 최대 50억 원까지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된다는 소식 속에서 시장에는 기대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번 주 초중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 저희가 방송 통해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 양대 시장 모두가 빨간불을 켜고 있는 가운데 코스닥 지수의 상승률이 더 눈에 띄고 있습니다. 대주주 양도세 이슈와 관련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에서 지금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2차 전지주 중심으로 그 강세가 더욱더 크게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양대 시장에서 수급 양상은 좀 반대되게 관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오늘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거래 정지가 되는 시작 날이기도 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이 합병이 될 예정인 만큼 한번 이 부분도 체크를 해보시고요. 이번 주 동안에는 PC 물가 지수도 발표되고 또 목요일에는 수출 지표도 발표되는 만큼 이 부분까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 채팅에도 많이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는 이 시각 보도본부로 시작하겠습니다. 앞서서 살펴보셨던 헤드라인 중에서 세 가지를 골라서 심층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은 보도국의 김혜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우리 증시에서 투자 경고 종목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네, 올해 국내 증시에서 테마주 장세가 굉장히 뜨겁게 펼쳐졌었죠. 이에 따라서 투자 경고 지정 종목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15일까지 투자 경고 지정 요건을 좀 살펴본 결과 215건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지난해와 비교하면 50%가 넘게 급증한 수치입니다. 시장 경보는 소수 계좌의 거래가 급증하거나 주가의 변동폭이 굉장히 급등락이 심해지게 된다면 이게 불공정 거래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을 한국거래소에서 꼽아서 이 계좌라거나 이런 투자 위험에 대한 부분을 고지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투자 주의, 투자 경고, 투자 위험. 투자 경고 같은 경우에는 지정한 이후에도 주가가 급등락이 심해진다면 거래를 정지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 단계인 투자 위험의 경우 이 종목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당일 하루는 거래가 제한되게 됩니다. 그러면 특정 월별이나 업종별로 좀 흐름이 따로 있었을까요? 네, 월별로 살펴보면 지난 4월에 가장 많은 투자 경고 종목이 지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5건이 지정이 됐고요. 이어서 8월과 3월 순이었는데요. 우선 3월에는 업종을 살펴보면 2차 전지에 대한 열기와 관심이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이 때문에 금양이나 포스코 엠텍 등 이런 종목들이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고요. 자, 이어서 4월 역시나 2차 전지 바람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자이글 그리고 RF세미 등 2차 관련 이런 2차 전지 관련 사업을 하겠다라고 밝힌 종목들에서 변동폭이 많이 나왔고 또 이런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되는 사례가 속속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8월에는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떠들썩했었죠. 상온 초전도체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련주들 테마주 흐름이 불었고요. 100%에서 300%, 400% 굉장히 높은 이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변동폭이 커졌고 이에 따라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됐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남 있었고요. 모비스도 아마 기억하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달 들어서는 14건의 투자 경고 종목이 지정이 됐는데 아무래도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지금 정치 테마주들이 조금 움직이는 양상입니다. 대상홀딩스 등 한동훈 정치 테마주가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었고요. 이어서 또 최근에 조각 투자 시장이 열린다라는 얘기가 들리면서 STO와 관련해서 갤럭시와 머니트리 역시나 투자 경고 종목에 지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부동산 경기는 침체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은행들이 판매한 해외 부동산 펀드도 대규모로 손실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 될까요? 네, 내년 상반기 중 만기가 도래하는 펀드 이 금액이 무려 1,000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극적으로 반등하지 않는다면 펀드 원금 손실 우려도 커진다라는 이런 분석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권의 해외 부동산 펀드 판매 잔액을 살펴보면 7,500억 원이 조금 넘습니다. 자, 이 가운데 만기가 없는 리츠 펀드를 제외하고 또 농협에서는 이 부동산 펀드를 판매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외하고 본다면 각 은행권별로 적어도 1,000억 원대 이상의 이 펀드 규모를 지금 안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내년 상반기에만 도래하는 규모가 1,061억 원 정도가 되고요. 하반기에는 규모가 더 커집니다. 1,500억 원대의 만기가 도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만기가 돌아오고 있는데 그럼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건가요? 네, 해외 부동산 펀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투자금을 받아서 어떤 해외 상업시설들을 지분을 투자하거나 소유권을 사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월세나 전세나 여러 가지 이제 금액들을 받으면서 배당을 나눠주기도 하고요. 추후에 이제 판매를 통해서 수익을 공유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만기 도래 전에 자산을 이제 매각을 해가지고 최종 수익을 내는 방식인데 만기가 돌아왔을 때 이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서 매각가가 떨어지거나 흔히 매각이 되지 않아서 우리가 물린다 이런 표현 많이 하죠. 이렇게 되면 원금 손실을 입을 수 있는 그런 피해에 대한 우려도 지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들일 때보다 팔 때 가격이 더 낮아져 있으면 당연히 수익화가 될 수가 없는 상황이겠죠. 자, 이런 시장 침체로 이 매각 자체가 안 되면서 물리는 경우가 좀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들이 계속 꾸준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제 재택근무를 많이 하면서 이제 상업용 오피스 시설의 공실이 늘어나고 있고 또 글로벌 경기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부동산 투자 수요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글로벌 부동산 시장이 지금 얼어붙은 상황이라서 이 펀드들이 돌아오는 현 시점에서는 원금 손실이 아마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우리 자동차 시장에서 스포츠 유틸리티차, 즉 SUV 판매 대수가 역대급 성적표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요? 네, 올해도 SUV의 인기가 상당합니다. 올해 SUV 판매 대수가 90만 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렌토와 카니발, 포스티지 등 가장 많이 팔린 모델에서 전체 판매량이 오르면서 차지하는 비중도 6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카이즈 유 데이터 연구소의 최근 10년간 신차 등록 대수 자료를 살펴보면 올해 1월에서 11월 레저용 차량을 포함한 SUV 신규 등록 대수가 85만 6,362대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판매량 83만여 대를 이미 초과한 수치인데요. 이로써 2014년 이후 역대 최대 판매량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통상 1년 중에 4분기의 신차 판매량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월 평균 SUV 등록 대수가 7만 7,851대였다라는 점을 좀 고려해 보면 올해 SUV 등록 대수는 90만 대를 무난히 돌파할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올해 1월에서 11월 전체 차량 등록 대수에서 이 SUV가 차지하는 비중은 61.4%로 연간 SUV 점유율에서도 올해 처음으로 비중 60%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각 보도본부에서는 올해 증시에서 투자 경고 종목의 추이부터 SUV 판매량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보도국 김혜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시황센터 연결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최유정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황센터 최유정입니다. 대주주 양도세 완화 방안이 빠르면 이번 주 내에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오늘 코스피 장중 변동성 보이고 있습니다. 2,568포인트에서 시작한 코스피는 장중 2,556포인트까지 떨어지면서 하락 전환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개인들의 매수세 속에 현재는 상승 반전에 성공하면서 2,570선 위에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닥은 현재 1.7% 넘는 오름세 보이고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높은 만큼 강한 상승 탄력 받아가는 모습입니다. 현재는 852선 지나가는 모습입니다. 한편 이번 주 후반에는 미국에서 11월 PC 가격 지수가 발표됩니다. 시장은 인플레이션 둔화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가운데 과연 이번 PC 가격 지수는 어떻게 발표될지 이 부분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보다 자세한 지수 상황 코스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대주주 양도세 완화 기준을 빼고는 특별한 상승 동력을 찾기가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오늘 홍해 지정학적 갈등으로 물류 대란이 예상되면서 HMM을 비롯한 해운주 강한 상승 탄력 받아내고 있고요. 또 1월 8일부터 개최되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앞두고 제약바이오 안에서 헬스케어 종목들 일제히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0.2% 상승한 2,568선에서 시작해 장중한 때 2,556선까지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다시 상승 반전에 성공하면서 현재는 강보합권인 2,571포인트 지나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수급 통해서 보다 자세한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만이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들 위주로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1,200억 원 넘게 담아내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 동반 매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기관은 금융투자, 투자신탁 쪽에서는 팔아내는 모습이고요. 연기금 쪽에서는 사들이면서 현재 1,000억 원 넘게 매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은 160억 원 넘는 소폭의 매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양도세 회피성 물량이 감소하고 있고 또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증가하면서 현재 코스닥 상승 탄력 강하게 받아가는 모습입니다. 또 갤럭시 언팩을 앞두고 신형 제품의 온디바이스 AI 탑재가 예상되면서 반도체 안에서도 관련주들 일제히 강한 상승 탄력 받아내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닥은 0.77% 상승한 844포인트에서 시작해 계속해서 상승 탄력 이어나가는 모습입니다. 현재 1.7% 넘게 오르면서 850선 위에 안착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수급 통해서 보다 자세한 코스닥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제조업 쪽에서 강한 수급 힘겨루기가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오늘 개인이 제조업 위주의 강한 매도세 보이면서 2,100억 원 넘게 팔아대고 있고요. 그 물량을 기관과 외국인이 담아내는 모습입니다. 오늘 기관은 830억 원 넘게 담아내고 있고요. 외국인은 1,600억 원 넘는 매수세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섹터별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승하는 섹터, 리튬 관련주입니다. 정부가 수산화 리튬을 공급망 안정 품목으로 지정한 가운데 리튬 관련주 강한 상승 탄력 받아내고 있는데요. 70%였던 특정국 수입 의존도를 2030년까지 50%로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오늘 강한 상승 탄력 받아내는 모습인데요. 가장 강한 것은 리튬 포어스입니다. 오늘 장중 8,770원까지 오르기도 했는데 현재는 상승 탄력 일부 축소시키면서 8,27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어서는 하이드로 리튬도 강합니다. 현재 9% 넘는 빨간불 켜내고 있고요. 오늘 에코프로도 8% 넘게 오름세 보이면서 70만 원 회복한 모습입니다. 이어서는 하락하는 섹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락하는 섹터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관련주입니다.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확산세에 그동안 테마성 이슈로 강세 보였던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관련주 확산세가 많이 감소하고 시장에서 관심이 줄어들면서 현재는 부진한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가장 약한 것은 메가이시스입니다. 현재 8% 넘는 내림세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는 수젠텍 진단키트 관련주입니다. 현재 3% 넘게 파란불 켜내면서 7,9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장 시황 살펴봤습니다. 이상 남은 오후장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시황센터 최유정이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이슈와 주가의 변동성에 투자 전략을 업데이트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알파경제의 김종효 이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사님과 이야기 나눠볼 뉴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뉴스입니다. 주요 해운사들이 예멘 후티 반군의 홍해 차단으로 수에즈 운항을 피하면서 글로벌 해상 물류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수에즈 운하는 전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의 30%, 그리고 교역량 12%가 통과하는 핵심 통로인데요. 이곳이 막혀서 우회로를 이용할 경우 이동 거리는 물론 시간과 비용이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관련해서 오늘 해운 섹터 전반에서는 강세 흐름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갈등이 거세지면서 해상 물류 대란도 좀 가시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수에즈 운해 총성이 좀 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세계 대표적인 해운사인 머스크와 그리고 우리 대표적인 해운사인 HMM 모두 좀 우회로를 이용할 예정입니다. 오늘 일단 해운제 주가부터 살펴봐야겠네요. 네, 일단 전체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종목별로 좀 차이가 있었던 것은 펜오션이나 대한해운 같은 이 상대적으로 BDI 쪽에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미리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원자재 가격의 움직임보단 BDI 지수의 상승세로 인해서 이미 움직임이 있었던 종목과는 달리 그 HMM 같은 경우에는 M&A 이슈나 여러 가지 시장 상황과 연관지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이슈가 나오면서 이제 컨테이너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도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큰 틀에서 보면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정도를 볼 수가 있는데 이슈에서 우리가 핵심으로 봐야 되는 것은 과연 이게 심각한 상황으로 가느냐, 장기화될 것이냐 정도가 문제고 그렇게 됐을 때는 해운주가 오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전체 시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게 더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건 단순하게 해운주 오르니까 해운주가 좋다라고 해석하시기보다는 장기화됐을 때는 시장 전체적으로 악재다라고 보시는 게 더 좋은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아무래도 갈등 상황이 또 나타났는데 해운주가 지금 오른다라고 기뻐하실 것이 아니라 이게 장기화됐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지까지 한번 짚어봐야 하는 시점일 것 같습니다. 일단 해운업의 특성상에 살펴보면 운항 원가 약 25%를 유류비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 글로벌 해운사가 우회로를 선택하게 되면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백길이 5,000km 이상 늘어났다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비용도 좀 많이 쓰일 것 같은데 해운 시황 자체도 좀 불안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이슈가 해운주 주가에는 앞으로는 또 어떻게 작용이 될까요? 네, 일단 컨테이너 가격을 끌어올리게 되면 운임지수를 끌어올리게 되면 해운주에게는 긍정적인 요인이 분명히 있지만 아까 언급드렸던 대로 이 이슈의 파급 효과가 얼마나 커질 거냐. 즉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시나리오는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 속에서 과연 레바논에 있는 이 세력이 참여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좀 부담을 느꼈었는데 의외로 사우디 남쪽에 있는 후티 반군이 이제 참여하게 되면서 이와 관련돼서는 앞으로 파급 효과가 어떻게 갈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런 불안감이 나타나게 되면 선로를 돌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비용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국내에서 지금 2분기부터 실적을 반전시킨 상당수의 종목군들이 운송 비용의 감소에 따라서 실적이 올라온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이 급증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비용 감소에 따라서 이익이 좋아진 업종이 많은데 다시 이렇게 운송비가 급증하는 양상으로 가게 되면은 두 가지 관점에서 전체 업종의 이익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관점, 그다음에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관점에서 오히려 전체 시장에는 불안 요인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말씀드렸던 대로 해운업종의 긍정적인 부분을 보시기보단 실적이 개선되면서 올라왔던 석유화학 업종을 포함해서 자동차 부품 쪽, 그다음에 자동차 업종을 포함한 운송업 전반에 대해서 오히려 부정적인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된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해운주 좀 더 오르겠지만 해운주가 오르는 것보단 이게 장기화될지 여부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면 운송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업종이 어디인지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다. 운송비가 높은 업종으로서는 음식료라든지 자동차 부품업,
이런 쪽이 상대적으로 운송비가 꽤 높게 나타나는 업종이어서 이런 업종들에 대해서는 장기화될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해운수만 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장기화됐을 때 운송비가 많이 늘어날 업종들 좀 어떤 리스크가 또 생길지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는데 일단 해운수의 오늘 강세 속에서도 좀 빠지고 있는 종목이 한 종목이 있더라고요. KSS 해운의 경우에는 지금 1.22% 약세 흐름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만 살펴보면 초대형 LPG 운반선에서 세계 5위의 이름을 올리기도 했고요. 또 암모니아를 운송하는 우리나라의 유일한 선사입니다. 그렇다면 KSS 해운에 대해서 오늘 저가 매수 관점에 나서봐도 괜찮은 건지 아니면 사실 다른 종목은 지금 보면은 2에서 또 10%대까지 오르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들을 좀 공략을 해봐야 할까요? 네, 단기적인 상황에서 본다면 지금의 핵심 포인트는 뭐 KSS 해운의 뭐 다른 부분이 아니고 뭐 LNG 이런 부분이 아니고 오히려 지금 가장 안 좋았던 상하이 운임지수 핵심 포인트는 컨테이너거든요. 그러니까 컨테이너 쪽의 운임이 안 좋아져서 중국 경기가 예상보다 별로 좋지 않아서 부양책을 쓰는데도 부양 효과가 별로 없어서 이쪽에 관심을 뺐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HMM이 좀 더 투자 메리트가 있지 않나라는 판단입니다. 다만 HMM을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지금 매각 이슈를 두고 뭐 가격 논란이라든지 여러 가지 논란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금 인수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는 두 그룹 다 현금이 그렇게 많은 회사가 아니라 인수 이후에 HMM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남발할 가능성 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인수와 관련된 변수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 업황이 돌아선다고 이 종목을 공략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살만한 종목은 별로 없다. 다만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인해서 단기적인 어떤 주가의 강세는 좀 더 나타날 개연성이 있으니까 HMM을 트레이딩 정도의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것은 유효하되 투자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것은 변수가 좀 너무 많다. 그 정도의 리스크를 지기에는 그거보다 매력적인 종목들이 지금 시장에 너무 많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을 체크를 해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뉴스 화면을 통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뉴스입니다.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에도 불을 붙였습니다. 금리가 하락하면 자동차 구매 부담이 줄어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자동차주의 주가가 더 오를 것으로 전망합니다. 주주 환원 정책과 고배당 매력 등 주가 모멘텀을 갖췄다는 분석에서입니다. 관련해서 오늘 자동차 섹터 전반에서는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동차주 하면 마냥 꼬리표처럼 따라 붙는 게 만년 저평가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나온 만큼 앞으로 좀 자동차주가 또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사님 생각 어떠신가요? 네, 지금 우리나라의 화려한 수익률을 보여주는 종목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네. 자동차에 대해서 약간 오해하는 것은 상반기에는 지수보다도 강했고 비교적 상승폭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워낙 강한 종목들이 많았고 상반기에 좋았을 때도 2차 전지의 수익률에 비하면 워낙 미미했기 때문에 자동차가 오른 것 같지도 않고 하반기에는 지수도 올라오는 과정에서 올라온 게 없으니까 더 뭔가 소외된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하반기에 현대차, 기아차가 약세를 보인 가장 핵심 포인트는 금리보다는 환율이었죠. 네. 엔화 환율이 엔화의 저평가가 극도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미국 시장의 판매량이 혼다와 도요다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즉 현대기아차가 YOY로 잘한 것보다 한 3-4배 정도로 일본 차가 더 많이 팔렸고 더 많이 성장했거든요. 네. 거기다 환율 효과까지 주어지다 보니까 이들은 신고가 그다음에 국내 종목과 미국 자동차는 신저가 혹은 박스권 내에서 머무는 그런 상대적인 저평가를 보였다라고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어떤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내일 BOJ가 결과가 나올 거고 네. BOJ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 없으나 전반적인 뉘앙스는 기존에 가져갔던 완화 정책을 조금씩 둔화해 가겠다라는 것은 거의 명확한 방향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때 800원 중반대까지 내려갔던 엔원 환율이 지금 900원대 위로 다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고 내일 정책 결정에 따라서 만약에 환율의 흐름이 있다면 저는 금리는 모멘텀이지만 환율은 방향성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현대기아차가 못한 게 아니고 하반기에는 일본 차가 워낙 잘했고
거기에 환율 효과가 얹어지면서 이쪽에 강한 흐름이 나타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환율이 꺾여가는 상황에서는 국내 자동차들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접근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금리의 모멘텀이고 관건이 이제 방향성 환율이다라고 짚어주셨는데 오늘 자동차 대표주 두 종목은 좀 엇갈리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동차 부품주의 분위기 좀 사뭇 다릅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그래도 강보합권 정도에서는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완성차와 부품 무역 환경이 좀 변화되고 있습니다. 대중 자동차 부품 수출이 무역 적자가 확대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더라고요. 또 하반기 들어서 주요 자동차 부품주는 주가가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자동차 부품주는 금리 인하 후에 전방 사회 반등을 확인한 후에 저희가 접근을 해봐야 할까요? 자동차 부품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멘텀이 굉장히 애매한 게 엔진 관련 부품이나 그 동력 계통 부품에 있어서는 메리트를 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앞으로 전기차의 방향성이라는 건 변하지 않을 방향성이니까 이쪽은 앞으로도 뭐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 또 하나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는 지금 자동차 부품의 이익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현대차, 기아차가 두 자릿수 이익률을 찍는 것과는 달리 부품사들의 이익률은 뭐 3%에서 4% 내외 정도거든요. 그러면 조금만 둔화돼도 바로 적자 전환하거나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둔화될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자동차의 어닝 피크 가능성이 계속 언급이 되면서 완성차는 버텼지만 부품주는 상반기에는 많이 올랐다가 하반기에는 빠지는 그런 모습으로 전개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들 종목이 밸류 기준에서 정말 매력도가 넘치고 그다음에 이제 내연기관차가 조금 더 팔린다고 해서 수익성이 대폭 늘어나느냐 그럴 가능성은 낮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중국에 공급됐던 부품이 줄어드는 이유는 중국이 그 누구보다 앞서서 전기차의 비율을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이 중국의 자동차 회사에 납품한 게 아니고 중국에 있는 GM이나 아니면 뭐 도요타라든지 이런 회사들의 상대적으로 납품을 그동안 해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걷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부품사에게 메리트를 주기에는 어렵다. 다만 이제 뭐 테슬라에 납품하고 있는 명신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큰 틀에서 전동화 시스템이 늘어났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현대모비스 같은 기업에 대해서는 뭐 장기적으로는 뭐 좋아질지 모르나 지금 핵심 포인트는 환율의 움직임이라면 그러면 완성차에 무게를 두시는 것이 더 낫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품 쪽보다는 완성차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다면 오늘 저희 해운주와 자동차주 전반을 좀 살펴봤는데 탑픽 종목 이 안에서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현대차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물론 여기서의 기대 수익률이 아주 높지는 않지만 기관과 외국인들이 사는데도 왜 이렇게 주가가 안 올라갈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기관과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단순하게 배당을 노린 투자라면 주가를 끌어올릴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시가 대비 배당률 수익률이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면 그만큼 배당 수익률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배당 관련 매수는 저점을 지키는 매수지 위쪽으로 끌어올릴 매수는 아니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의 포인트가 환율에 달려 있다면 엔화 환율의 움직임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더 공격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현대기아차는 뭐 전기차와 관련된 기대감, 예를 들어서 아이오닉 7과 같은 대형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전기차가 조금 덜 팔리면 어떻습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레거시와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세 가지를 동시에 하고 있는 회사, 그다음에 세 가지를 동시에 다 잘하고 있는 회사는 현대기아차가 유일하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상대적인 저평가를 조금이라도 축소시킬 수 있는 타이밍이 왔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는 뭐 주도주로 나선다. 여기서부터 뭐 주가가 엄청나게 오른다. 이런 관점이기보다는 그동안 올라야 되는데 못 올랐던 이유가 해소됨으로써 최소한 저평가에서 원래 자리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 지금 PER 관점에서 한 4배, 5배가 6배, 7배 정도까지는 움직일 수 있다라고 접근하시는 게 저는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현대차의 목표가는 한 22만 원 정도를 바라보고 있고 매수 가격은 18만 원 내외 정도에서 매수를 하시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손절가는 없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현대차가 정말 무너져 버리는 상황으로 간다면 이거는 전체 시장이 무너지는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손절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주식 비중 전체를 줄여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종목이 못 가고 추가 하락하는 그런 시장은 저는 시장 자체가 무너진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손절가 제시하지 않고요. 조금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한 22만 원 정도의 목표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탑픽 종목으로 현대차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알파경제의 김종효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켓 리더의 시선으로 글로벌 경제와 산업 트렌드를 체크하고 이걸 수익으로 연결해보는 시간, 고수의 선택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포스탁데일리의 최양호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볼 주제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주주 양도세를 완화할지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연말 증시가 축포 터질 수 있을지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대주주 양도세 완화 방안 이번 주 중에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아마 이번 주 초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현재 어떤 가닥이 좀 나오고 있나요? 지금 그러니까 추경호 전 부총리가 네. 12월 12일 날 검토 안 한다. 뭐 이러니까 또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요동이 있었고요. 네. 지금 예상되는 부분들은 2월 26일 전까지 이게 확정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새로운 경제부총리가 지금 청문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내일 19일입니다만은 청문회 과정에서 신임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이거에 대해서 방안을 얘기할 것이다. 그런 지금 추측들이 나오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선 공약이기 때문에 좀 진행하고 싶어하는 그런 의지가 강하게 지금 보이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안이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기존 10억에서 30억이냐 50억인데 50억으로 지금 방향이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어쨌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럼 이거 또 오래 걸리는 거 아니에요? 이러는데 이거는 법 개정 사항이 아니라 시행령으로 개정이 갔기 때문에 국회 입법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2022년도에 세법 개정안 논의할 때 이거에 대해서 양당 간에 합의한 게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2025년까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연기한다. 그 대신 대주주 기준은 종목당 10억으로 유지하자 이렇게 돼 있던 부분들이 있어서 네. 사실 이제 야당의 어떤 반응이 굉장히 지금 거세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뭐 이렇게 하면 과세 대상으로 보면은 사실 7천 명 안팎으로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럼 전체의 0.05%고요. 그러나 이분들이 갖고 있는 전체 총액은 20%까지도 육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1,400만이니 뭐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을 말씀하는데 반대 의견은 별로 없어요. 반대 의견은 별로 없는데 과연 이게 부자 감세냐 이런 등등의 정치적 논쟁들이 지금 뭐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다시 22년으로 돌아가면 2025년까지 금융투자소득세가 이제 도입되는 부분들이 지금 같이 네. 겹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정치적으로 굉장히 잘 풀려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사실 전문가들은 이게 없었으면 산타랠리가 좀 더 강하게 나왔지 않았을까? 뭐 이런 추측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은 시장에서는 그간 대주주 요건이 너무 보수적이다라고 하면서 사실 그렇게 되면서 연말이 되면 대규모 회피 물량이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만큼 이렇게 좀 개정이 된다면 앞으로 뭐 개인 투자자를 비롯해서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나타날 거로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이제 이런 뭐 개정하고 이런 기준을 완화하는 부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연말에 이제 매도 폭탄이 나온 것을 최소화해서 시장 교란을 지금 뭐 최소화하는 부분인데 작년 같은 경우도 2.6조
네. 2조 6천억의 순매도가 이 기간 동안에 지금 발생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큰 금액이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어떤 시장 교란을 좀 정상화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이제 대주주 요건이 완화되면 자, 우리 이제 오늘 같은 경우 그러니까 최근에 일어난 거를 보면 지금 요 관련돼서 굉장히 많이 떠오른 게 이제 2차 전지인데 네. 이 빠질 때는 5, 6% 빠지더니 오늘 같은 경우 대주주 완화가 가시화됐다는 얘기 나니까 다시 11%가 오르는 굉장히 네. 지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주의 깊게 주의를 갖고 보셔야 되는데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좋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갈 부분들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논란이 많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이것이 내일 하는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강한 산타 랠리의 연장선상에서 좀 더 강한 힘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로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종목이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개인 투자자의 비율이 높은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반등이 시작되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유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완화가 된다면 산타랠리가 찾아올 수 있고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높은 종목을 중심으로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마지막 거래일이 대주주 양도세 기준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만큼 이제 26일까지 매도를 해야 반영이 되는 건데 그러면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높은 종목이 아무래도 대표님 말씀처럼 좀 많은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번 주가 좀 운명적인 한 주가 될 것 같은데 특히나 개인 투자자 순매수 1위 종목이 올해를 살펴본 포스코홀딩스를 비롯한 2차 전지 종목들이 좀 맞습니다. 네. 만찬에 앞서서 말씀해 주신 예, 것처럼 그런 만큼 2차 전지주들 투자 좀 변동성에 어떻게 좀 유의를 해봐야 할까요? 2차 전지를 잘 좀 우리가 살펴보죠. 지금 지난주에 양도세 회피 물량이 나오면서 굉장히 이제 급락을 했어요. 네. 근데 2차 전지를 보시면 공매도 때부터 우리가 다시 되짚어 가면은 공매도 금지 이후에 가장 순매수를 많이 한 종목이 여기 아닙니까? 네. 삼성 SDI,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 등등을 하는데 그 사이에 이제 그러면서도 그렇게 2차 전지가 확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없고 또 우리가 성장이 굉장히 기대되는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상승세가 가파르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정책 자금이 2028년까지 2차 전지 사업 분야에 지금 38조가 지원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호재 중에 호재인데 네. 꿈쩍도 안 했어요. 거기다가 양도세 지금 기준을 우리가 검토 안 한다는 얘기가 12월 12일 날 나오니까 한 5%까지 빠졌단 말이죠. 네. 근데 지금은 이게 양도세 기준이 완화되는 것이 이제 가시화됐다고 하니까 지금 11%가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변동성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들어가시라 마시라 지금 얘기할 수 없을 정도의 변동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는 26일 이후에 어떤 안정성을 찾는 그러니까 26일이 기준일이거든요. 네. 그 이후에는 이제 아무 영향이 없으니까 그때까지 사실 저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시는 게 좋겠다.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마시라. 그런 부분들로 좀 지켜보시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렇게 테마성으로 한번 딱 들어간 건요. 금방 제자리를 찾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장기화되는 부분들은 그렇게 극히 일부의 케이스이기 때문에 너무 조금이라도 손해 보시면 억울하시겠지만 26일까지 사지도 팔지도 말고 딱 홀딩하는 작전으로 가시는 게 더 좋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26일까지는 2차 전지주에 대해서 좀 홀딩하는 관점을 좀 유지를 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완화된다면 2차 전지는 당연히 저희가 생각해 볼 만한 분야였는데 또 다른 섹터에는 좀 어떤 수혜받을 섹터들이 있을까요? 이제 보면은 이게 개인 주주들이 이제 많은 데를 찾아가시는 게 일단은 변동성이 지금 네. 많은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앞으로 성장성에 대한 지금 기대감이 많고요. 지금 시장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지금 많이 충족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들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요. 부동산 좋아 보이고요. 부동산도 여러분 그냥 부동산 하면 대형주 이렇게 사시는 게 아니라 대형주, 소형주를 지금 같이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형주 같은 경우는 조금 이 부채 비율을 보셔야 되고요. 소형주 같은 거는 수주 잔고나 성장성에 대해서 있는 그래서
부동산은 한쪽으로 모는 것보다 대형주, 소형주를 좀 섞으시는 부분들이 좋을 것 같고요. 역시 뭐 반도체, 자동차 네. 여러분 잘 아시는 부분은 성장 기대가 좀 높은 부분들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지금 뭐 가능성들이 높은 부분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원래 금리 인하가 되면 가장 먼저 이 혜택을 보는 게 부동산 그리고 건설주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하면은 부동산주 굉장히 나빠 보이진 않지만 한 방향보다는 좀 섞어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짜시는 게 좋지 않겠냐 보이고요. 그다음에 뭐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경기 침체라든가 큰 위기상 다음에 가장 많은 성장세를 보였던 것은 역시 엔터 쪽이 항상 좋았기 때문에 네. 그 부분도 보시고 뭐 이렇게 금리 인하에 지금 소식이 오면 여러분 뭐 대형 기술주는 꼭 여러분 포트폴리오에 끼워 놓으셔야 될 그런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네, 부동산주를 비롯해서 이제 대형 기술주들까지 좀 언급을 해주셨으니까 투자 의견을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이제 FOMC가 가장 큰 이슈가 또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비둘기파적인 색채가 강했던 이번 FOMC였습니다. 이후에 좀 금리 인하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2분기 후에는 코스피 지수가 3,000을 돌파할 가능성도 제기가 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증시가 좀 반등을 시도하는 게 내년 초까지 좀 거세질 것으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상 밴드는 어느 정도로 예측하실까요? 내년도는요 무조건 요거 하나는 꼭 외우고 가셔야 되는 게 뭘 외울까요? 업황하고 네. 업황하고 지수하고 같이 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고기가 내년에는 알짜배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다면은 3,000선을 돌파하는 게 지금 뭐 굉장히 목표로 돼 있고 뭐 골드만삭스니 다 3,000선 지금 돌파한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결국은 뭐를 지금 전제 조건으로 하냐면 경제 지표에 대한 개선 징후가 나타났을 때 이것이 3,000선 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거기에 뭐 디딤돌을 만드는 게 일단 Q4의 실적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성장 기대감이 장착이 된 업종들이 확실히 상승 모멘텀을 갖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봐서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2,400에 있던 하방 저지선이 2,600으로 올라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3,000선은 분명히 한번 건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해서 그냥 우상향할 수 있는 지금 여건은 안 돼요. 왜냐하면 전 세계가 같이 경제 개선의 어떤 징후를 봐야 되는데 들쭉날쭉이고 전쟁도 두 곳에서 나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네. 지금 월가의 전문가들이 종합해서 내놓은 거는 조정기는 온다. 조정기가 오는데 한 번 오느냐 두 번 오느냐고 첫 번째는 분명히 금리 인하가 가시화되는 7월, 8월, 6월, 7월 그때는 조정기가 분명히 온다. 그래서 거기를 한번 여러분 캘린더에 한번 표시를 해놓으시면 작전을 그러니까 6개월 단위로 끊어가시는 부분들이 내년도에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가셔야 될 그런 가이드라인이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뭐 무상향 기존이 있겠지만 조정기는 겪을 수 있다. 그게 7, 8월 정도로 예측을 해주셨는데 사실 연준 내부에서는 파월의 발언이 너무 비둘기 파석이었다라는 그렇죠. 이야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이 FOMC 이후에 연준 내부의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싸움의 지금 근원이 뭐가 됐냐면요. 금리 내리니 올리니가 아니라 네. 경제 전체 전반에 대한 지금 판단에 대해서 지금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요번에 금리 동결한 거는 만장일치지만 네. 내년에 경기가 좋다 안 좋다 이거는 극렬하게 지금 갈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컨센서스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의 이제 제롬 파월에 대한 평가가 이제 달라지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일단 전체적인 그 경기 호황에 대한 표시들이 나와야 되고요.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우리가 지수라든가 이런 거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이런 예상은 다 지금 포함이 돼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경기가 좋아진다? 그거는 바로 실적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으니까 Q4의 실적 꼭 보셔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Q4 실적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경제 지표, 거시 지표에 따라서 업황과 거시 지표가 같이 갈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유망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4분기 실적을 좀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 업황과 또 지수가 같이 가는 쪽을 좀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사실 모든 종목에 적용이 되질 않겠죠. 그렇다면 뭐 수급과 그리고 실적까지 뒷받침해 줄 만한 섹터는 어딜까요? 뭐 일단은 부동산 건설회사 지금 전체적으로 좋아질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금리 인하에 따라서 이건 100% 대형 기술주는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위 말하는 산업혁명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반도체 이제 드디어 문이 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반도체 특히 근데 이제 자동차 부분들을 지금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조금 반반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라는 미국 증시의 최대 변수가 11월 달에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 가면 전기 자동차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거든요. 네. 그러나 상반기에는 자동차는 괜찮을 거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역사적으로 이런 주식시장에서의 어떤 패턴이 안 깨진 패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쟁이 일어난 후에 그 다음 연도에 바이오주는 항상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 포트폴리오를 좀 예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굉장히 연말까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사실 미국에 있는 큰 대형 투자자 기관이나 이런 데서는 트럼프에 대비해서 지금 사실 자기네 포트폴리오들을 바꾸는 작업들을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종목들이 굉장히 미국의 현지에 있는 이 대형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같이 그 대열에 같이 가시는 것도 안정적 차원에서는 굉장히 좋아 보이라고 보이고요. 내년도 하여튼 미국 증시의 변수 중에 변수는 트럼프라고 보여집니다. 네, 내년 증시에 좀 변수가 트럼프다라고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동안에 대선을 제외하고 또 체크해 볼 만한 포인트들이 또 있을까요? 좀 리스크 요인이 될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내년엔 두 가지 보시면 됩니다. 일단 이 선거 과정이 어떻게 진행하느냐. 네.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거죠. 이거는 모든 보고서에 나오는 건데 중국 경제의 반등이 과연 일어날 것인가. 지금 12자짜리의 이 캐치프레이즈가 나왔습니다마는 결국은 내년도에 증시의 2대 변수는 미국 대선과 중국 경제의 반등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보여집니다. 네, 내년 미국 대선과 그리고 중국 경제 반등이 어떻게 일어날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다는 의견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인포스탁 데일리의 최양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 전해드린 내용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일부의 핵심입니다. 오늘 해운주와 관련해서 이슈가 나와 있었습니다. 수에즈 운하에서 총성이 좀 들린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는데 반등을 한다면 비중을 축소해 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자동차 섹터 역시도 금리 인하 기대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부품주보다는 완성차를 보자라고 하면서 탑픽 종목으로 현대차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또 내년 경기 전반에 대해서도 체크를 해봤습니다. 반도체와 건설, 바이오가 유망하다고 체크를 해주신 만큼 투자 의견에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측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